조선의 궁궐은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고요하다. 붉은 기둥은 반듯하게 서 있고 푸른 기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하늘을 받치고 있다. 새벽이면 종이 울리고 밤이면 등불이 하나둘 꺼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와 예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공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권력이 머무는 곳이 늘 그렇듯 가장 조용한 장소일수록 가장 큰 소리가 숨어 있는 법이다. 조선 숙종대의 궁궐도 그랬다. 겉으로는 예와 격식이 살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왕의 총애와 신하들의 계산, 가문과 붕당의 이해관계가 매일 부딪히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가운데에 한 여인이 있었다. 장곡정. 후일 사람들은 그녀를 장희빈이라 부르게 된다. 장옥정은 처음부터 왕비가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난 인물은 아니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그녀는 궁궐에 들어왔고 왕의 눈에 들었고 총애를 얻었다. 하지만 궁궐에서 왕의 눈에 든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권력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왕의 시선이 한번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따라붙는다. 장옥정이 받은 총애 역시 처음에는 개인적인 감정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곧 궁궐 전체의 질서를 뒤흔드는 정치적 사건으로 변해간다. 숙종은 강한 군주였다. 그는 스스로 권력을 휘두를 줄 알았고 필요하다면 신하들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왕이 장옥정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은 곧 조정 전체가 그 여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궁인들은 그녀를 경계했고 대신들은 그녀 뒤에 어떤 세력이 붙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장옥정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가게 된다. 그녀의 이름이 불릴수록 누군가는 웃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를 갈았다. 그때 조선의 왕비는 인현 왕후였다. 인현 왕후는 명문가 출신이었고 예법과 품위를 갖춘 정통 왕비였다. 왕비라는 자리는 단순히 왕의 아내라는 의미를 넘는다. 그 자리는 곧 나라의 중심을 상징하는 자리이고 왕실의 질서와 명분을 붙드는 자리다. 그러므로 왕비가 흔들린다는 것은 궁궐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고 조정의 명분이 흔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점점 인현 왕후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장옥정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왕의 마음이 움직이면 조정의 바람도 함께 움직인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으로 시작된다. 왕이 어느 처소를 자주 찾는다더라. 어느 후궁이 특별히 은혜를 입었다더라.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된다. 신하들이 줄을 선다. 누군가는 그 흐름에 올라타고 누군가는 끝까지 버틴다. 장옥정을 둘러싼 총애는 곧 정치 세력의 재편으로 이어졌다. 왕비를 중심으로 모이던 질서와 장곡정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조선 궁궐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 가운데 하나가 내려진다. 인현 왕후 폐위. 이 결정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왕비를 폐위한다는 것은 왕의 부부 관계가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의 기둥 하나를 직접 뽑아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만큼 큰 충격이었다. 궁궐 안은 물론이고 조정 전체가 들끓었다. 어떤 이들은 왕의 결단이라 했고 어떤 이들은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곡정이 오른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총애받는 여인이 아니라 조선의 왕비였다. 그러나 궁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곧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왕비가 된 장희빈의 앞에는 찬란한 권력이 놓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시선도 함께 놓여 있었다. 그녀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은 더 또렷하게 갈라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통해 권력을 얻으려 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 긴장은 왕의 침정과 후궁의 처소, 대신들의 집과 조정의 회의 자리, 심지어 궁긴들의 속삭임속까지 스며들었다. 궁궐은 넓었지만 비밀은 오래 숨지 못한다. 사람들은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왕이 어느 쪽을 더 오래 바라봤는지, 어떤 문서가 밤늦게까지 오갔는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권력은 항상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숙종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치 세력의 균형도 변해갔다. 무엇보다 인현 왕후를 향한 동정과 명분의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결국 상황은 다시 뒤집힌다. 인현 왕후 복위. 쫓겨났던 왕비가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궁궐 한복판에서 벌어진 거대한 권력의 역전이었다. 장희빈은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왕의 총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을지 몰라도 그녀를 둘러싼 정치적 보호막에는 분명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궁궐 안에서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권력을 잃기 시작한 사람의 주변에서는 공기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이들이 이제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늘 먼저 다가오던 사람들이 한 걸음 물러난다. 말 한마디, 인사 하나, 걸음의 속도까지 변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건이 발생한다. 궁 안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처음에는 사소한 물건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궁궐에서는 수많은 물건이 오가고 하인들과 궁녀들의 손을 거치며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것은 단순한 장식품이나 생활용품이 아니었다. 기록에는 인형 형태의 물건과 저주 의식에 쓰였다고 여겨지는 도구들이 등장한다. 종이, 글씨, 특정 대상의 이름이나 상징을 담은 흔적들. 궁궐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였다. 그것이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에 따라 단순한 미신이 될 수도 있고 왕실을 향한 저주가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 의식의 대상이 인현 왕후와 연결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더 이상 미심쩍은 물건 발견 수준이 아니게 된다. 왕비를 향한 저주. 이는 곧 왕실의 중심을 해치려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왕비는 개인이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질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권위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궁궐 안의 시선은 아주 빠르게 한 사람에게 쏠렸다. 장희빈. 왜 하필 그녀였을까? 이 질문은 너무도 간단해서 오히려 위험하다. 권력을 잃기 시작한 인물, 폐위된 왕비와 다시 복위한 왕비 사이에 서 있는 인물,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총애의 방향이 예전 같지 않은 인물. 궁궐 안에 누군가가 가장 손쉽게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장희빈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건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 정말 장희빈이 저주의식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자극적인 명분이 선택된 것인가? 숙종의 반응은 빠르고도 차가웠다. 기록에는 왕이 크게 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아있다. 하지만 실제 궁궐 안에서 그 분노가 어떻게 퍼져나갔을지는 기록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을 가능성이 크다. 왕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으로만 권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경우는 말을 줄이고 결정을 빨리 내릴 때다. 누구를 부를지, 누구를 가둘지,
누구의 말을 끊고 누구의 보고를 다시 받게 할지 그 하나하나가 곧 처분이고 명령이 된다. 장희빈 사건에서도 왕은 망설임 없이 움직인다. 조사가 진행되고 관련 인물들이 끌려오고 궁궐 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는다. 궁녀들과 내인들, 그리고 왕실 주변 인물들은 순식간에 침묵하게 된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입을 잘못 열면 자신도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궁궐은 원래 말이 많은 공간이지만 어떤 밤에는 너무 조용해져서 더 무섭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뚜렷하게 느껴진다. 그 밤들 속에서 장희빈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지도 모른다. 권력이란 언제나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다. 결국 숙종은 결정을 내린다. 장희빈에게 사형을 명한다.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 조선 궁중 권력의 중심에 섰던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 독약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 장면은 기록 속에서는 몇 줄로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결말이었을 것이다. 독약이 놓이고 명이 전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 처리로만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도 극적이었고 너무도 잔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 이후에 남는다. 정말 저주의식이 있었던 것인가? 실록은 분명 무고, 즉 저주와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록만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고 믿기는 어렵다. 조선왕조실록은 위대한 기록이지만 그것 역시 사람이 쓰는 기록이다. 그리고 사람이 쓰는 기록은 언제나 그 시대의 힘과 공포, 침묵과 선택을 함께 품고 있다. 남겨진 것과 남겨지지 않은 것, 자세히 적힌 것과 짧게 덮인 것 사이에는 늘 이유가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너무 완벽하다. 복이 된 인현왕 후 권력을 잃기 시작한 장희빈, 왕의 분노, 그리고 처형. 모든 흐름이 마치 이미 결론을 향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바로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의심하게 된다. 정말 우연히 발견된 저주 흔적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명분을 만들어낸 것인가? 궁궐에서는 칼보다 명분이 더 강할 때가 있다. 직접적인 반역보다도 저주나 불경, 왕실을 향한 해악과 같은 죄목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희빈 사건은 바로 그런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사건이 지나치게 상징적이라는 점이다. 질투하는 여인, 복이 된 왕비, 분노한 왕, 궁중의 저주, 독약으로 끝나는 결말. 너무도 드라마 같은 이 구조는 오히려 진실을 흐리게 만든다. 사람들은 강한 이야기 앞에서 쉽게 결론을 내린다. 장희빈은 악녀였고 결국 벌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진 일일수록 더 그렇다. 실제의 장희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녀가 진짜로 저주의식에 관여했는지, 숙종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이 사건 이후 장희빈은 단순한 역사 인물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다는 점이다. 사랑으로 권력의 중심에 올랐지만 결국 가장 자극적인 죄목으로 몰락한 여인. 그녀는 오랫동안 궁중 암투와 저주의 이미지로 기억되어 왔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진실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정치적 얼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장희빈 저주 사건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가 된다. 궁궐은 언제나 많은 것을 숨긴다. 낮에는 햇빛 아래 모든 것이 선명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문은 닫히고 등불은 줄어든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하고 기록은 짧아지며 진실은 권력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장희빈 사건도 마찬가지다.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 기록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 발견된 물건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확인되었는지, 누가 처음 보고했고 누가 판단했는지, 그 사이에 무엇이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알 수 없음이 이 사건을 더 오래 살아남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것을 왕비를 해치려 한 저주 사건이라고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권력을 잃은 여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죄목이 사용된 정치 사건이라고 부른다. 어느 쪽이든 하나는 분명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궁중 소문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중심부에서 실제로 벌어진 거대한 붕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장희빈은 정말로 저주를 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저주의 이름으로 묻어버린 것인가? 궁궐의 문은 오래전에 닫혔고 그 밤에 켜졌던 등불도 모두 꺼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조선의 기록 속에는 끝까지 설명되지 않는 한 장면이 남아있다.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결국 왕이 직접 죽음을 명한 여인, 그 사이에 놓여있던 진실은 어쩌면 아직도 궁궐 어딘가의 어둠 속에 남아있을지 모른다.